구원받을 수 없는 기다림. 사무엘 베게트. 고도를 기다리며. 인간을 탐구하는 소설가들의 노력이란 대단하다. 반만년의 역사가 흐르는 사이 수많은 소설가들이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5만 가지 관점과 기법을 동원하여 인간을 탐구했다. 그리하여 그 중에는 놀랄만한 성과를 거둔 작품들도 있다. 아하, 과연 인간이란 이런 존재로구나 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탄성을 바라게 하는 천재적인 작품도 수없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시 그런 뛰어난 소설가, 천재적 작품의 속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체는 완전 무결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인간은 그만큼 무궁무진한 신비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금세기에 들어와 가장 혁명적인 문학사상은 역시 실존주의일 것이다. 이 문학사상의 핵심은 이때까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나님이라니 알라니 부처니 하는 인간의 신앙생활을 지배하는 신의 존재야말로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그 비참하고 별 수 없는 모습을 철저하게 달리 위장함으로써 인간이 참다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거짓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흔히들 실존주의자들이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말이 신은 죽었다이지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고 반역이다. 인간의 5천년 역사를 지배한 것은 알게 모르게 이런 절대 신의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신이 죽었다니 그것은 예사로운 의식과 사상의 혁명이 아닐 수 없었다. 막상 인간에게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해 놓고 보니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야말로 우연하게 생명을 부여받고 지상에 나타나 병고와 굶주림과 자기들끼리의 싸움질로 보내다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진정 우연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초라하고 무의미하고 고뇌와 고통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이 신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참다운 모습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신의 은총의 약속을 받고 영혼의 세계로의 인도를 언질받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연 어느 것이 인간의 참모습일까?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연극에다가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 사무엘 베케트이다. 연극은 무대 예술로 문학의 장르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연극의 대본인 희곡은 엄연한 문학예술이다. 현대문학의 주종은 시와 소설이지만 17, 18세기 그리고 20세기에는 연극의 중요성이 대단히 높았다. 장폴 사르트르도 사상가, 소설가로서보다도 희곡 작가로 더욱 알찬 활동을 했던 것이다. 베케트는 프랑스의 소설가, 희곡 작가이지만 원래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대학을 다녔으나 우연하게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영어 강사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귀국하여 모교에서 불어를 가르치다가 그의 나이 32세가 되던 1938년부터 프랑스에 정착하게 된다. 1951년에 소설 몰로이, 1953년에 말론 죽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 등 3부작을 발표하여 50년대에 크게 융성하기 시작하는 누보로망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 세 소설은 한 인간이 일체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의 내면 세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가를 추구한 소설로서 제임스 조이스나 카프카의 절대순수에 기초한 인간 내면 탐구의 소설 미학을 극한으로 몰고 간 것이다. 그의 소설의 주인공들은 인간의 본원적인 조건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기에 벌레처럼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가 1969년에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로써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신의 은총을 거짓으로 단정한
이 사색가의 진지한 인간 추구의 노력을 인정했던 것이다.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는 그의 나이 47세 되던 해인 1953년에 발표되었다. 고목나무 한 그루만이 서있는 황량한 길목에서 우연히 만난 두 인물이 무언가를 마냥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기다리는 대상은 고도라는 인물인데 본 적이 없다. 다만 그들은 그 고도라는 인물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죽음과 허무감 사이를 끊임없이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고독한 의식의 볼모성을 이 희곡은 암시하고 있다 하겠다. 현대인들은 쓸데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몇 번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빠져들려고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불안에 떨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나이롱뽕을 밤새도록 하고 정신을 잃을 지경으로 소주를 퍼마시고 개판으로 놀아보아도 이런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작중인물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도 역시 이런 불안에 떨며 오지도 않는 고도를 기다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 기다림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곧바로 현대인의 불물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그 공허하고 우스꽝스런 모습이야말로 현대인들의 가장 리얼한 초상인 것이다. 19세기를 지배했던 가장 철저한 문학사상인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가 붕괴되면서 사실 20세기는 사상의 공동화 현상 속에 던져져 있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실존주의이며 실존주의 사상을 더욱 심화한 것이 1950년대를 풍미한 누보르망인 것이다. 우리는 누보르망의 선구자로서 사무엘 베케트와 그의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꿈과 영혼의 메아리,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프랑스 문학사 속에서 생텍쥐베리는 특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 소설사 속에서는 앙드레 말로와 함께 행동주의 작가로 분류된다. 연애감정과 인간 내면의 탐구, 더욱 나아가 무의식의 탐구로까지 치닫는 인간 의식의 탐구야말로 프랑스 소설의 주된 흐름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20세기 초기의 생텍쥐베리야말로 프랑스 소설사에서 아니 세계 소설사에서 그 유래를 보기 드문 행동을 펼쳐 보이는 그야말로 행동주의 작가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그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책상 물림의 사상, 오만 가지 기호와 취미, 감정 노름으로 점철되는 연애 감정의 세계를 자신의 소설 작품 속에 수용하기를 거부한다. 그는 사나이와 사나이의 세계, 폭풍과 비바람과의 대결, 끝없는 모래판과 한발과의 대결, 험준한 산악과 눈사태와의 대결 등등 사나이의 용기와 결단, 강한 추진력을 동반한 행동의 세계를 자신의 소설 작품의 소재로 도입함으로써 프랑스 소설의 영역을 한층 두텁게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취미와 섬세함의 탐구로 공인되던 프랑스 민족성의 또 다른 일면을 세계에 과시했다. 그의 첫 장편소설 남방 우편기는 여성 편력으로 방황하던 젊은이가 드디어 죽음의 사막 사하라 위를 비행함으로써 자신의 갈 길이 무엇인가를 자각하는 내용의 소설이고, 두 번째 장편소설 야간 비행은 당시까지만 해도 낮에만 날 수 있었던 비행기를 밤에도 날 수 있게 하는 인류 최초의 야간 비행에 나서는 목숨을 건 젊은 사나이들의 얘기이며, 세 번째 장편소설 인간의 대지는 그의 대표작으로 프랑스 소설사상 그 유래를 보기 힘든 휴머니즘적 걸작이다. 우편 비행기를 투정해 가던 젊은 파일럿이 사하라에 추락되어 죽음의 순간에 직면한다. 그는 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죽음의 공간 사하라를 헤맨다.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갈증에 시달린 나머지 그는 드디어 허기와 갈증을 잊어버린다. 그는 인간다운 기능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 쓰러지기만 하면 사하라의 모래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는 대사막의 한밤중에 마지막으로 불을 피워 올린다. 인간만이 불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백 리 먼 곳에서 사막에 툭 잠긴 베두인족들이 이 불을 보고 낙타를 달려와 그를 구한다. 생택지 페리는 이와 같이 그의 행동으로서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했던 것이다. 44세에 전투기를 몰고 독일 점령하의 조국 프랑스를 정찰하기 위해 아프리카 북단 알제리 비행장을 떠난 생택쥐페리는 지중해 상공에서 실종되었다. 그는 죽은 것이다. 우편 비행사가 전투 비행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조국 프랑스의 운명을 그는 슬퍼하였다. 그는 43세 때에 미국에 망명하여 독일에 점령당한 조국 프랑스의 영토에 남아있던 프랑스인들을 고모하고 그들에게 삶의 꿈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어른에게 보내는 동화를 쓸 필요성을 느꼈다. 그것이 어린 왕자이다. 그러므로 어린 왕자는 어른을 위한 동화인 것이다. 그의 행동의 세계가 너무나 강렬하였으므로 그에게는 아름다운 가정도 행복한 가족도 존재하지 않았다. 에어프랑스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점장으로 있을 때 이웃녀 콩시엘로와 결혼한 생택쥐페리는 결혼생활 13년 동안 6년간 그녀를 홀로 버려두었다. 이 사실은 서양인들의 부부간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세 때 아버지를 여인 생택쥐페리는 아버지가 없는 까닭에 그의 오형제는 서로 더욱 아껴주며 재미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추억은 그의 초인적 행동력의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시엘로는 그에게 아름다운 소년이나 소녀를 낳아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자신의 정신적 아들인 어린 왕자를 창조했던 것이다. B612라는 단 한 사람밖에 살 수 없는 소행성에서 어린 왕자는 한 송이의 장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장미가 하도 잔소리를 늘어놓고 까탈스럽게 굴므로 그는 우주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멀고 먼 우주를 순식간에 날아가는 어린 왕자는 결국 지구라는 곳에 닿게 된다. 어린 왕자가 닿은 곳은 한 거대한 사막이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비행기가 추락되어 죽음과 직면하고 있는 비행사를 만나게 된다. 그는 비행사에게 다가가서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조른다. 양을 그려본 적이 없는 비행사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준다.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어마, 양이 상자 안에 들어있네" 라고 말한다. 참으로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어린 왕자는 말한다. 아무리 조국 프랑스가 패망했다 하더라도 조국 프랑스의 혼은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로 소멸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자신의 원래 거처였던 소행성으로 돌아가는 어린 왕자는 자신의 몸뚱이를 지구에 남겨놓고 영혼만으로 우주의 기로에 오른다. 이 어른을 위한 동화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독서계에 성서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생택쥐페리의 연구가들도 이 기이한 현상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어린 왕자는 절대로 타인의 질문에 대답하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어린 왕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신의 입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독자는 어린 왕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나름대로 상상해 볼 뿐이다. 둘째로, 그는 아무런 준비 없이도 느닷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환호처럼 독자의 영혼 속에다 깊은 메아리를 만들어낸다. 셋째로, 어린 왕자는 언제나 슬프고 고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가 지구에 도착하여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고독하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고독하다" 라고 3번이나 부르짖은 것은 그가 얼마나 고독한가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의 고독은 물질주의에 대한 정신의 고독, 독일 군국주의에 대한 패망한 자유민주주의의 고독을 의미한다. 넷째로, 소행성에 홀로 내버리고 온 장미의 그리움이
큰 감동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그 문학적 의미를 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린 왕자의 아름다운 영상 그 자체를 사랑하라고 생텍쥐페리는 주문했다. 아름다운 어린 왕자의 영혼이 날아간 저 우주 공간은 얼마나 신비한 꿈의 공간인가.